코치의 멘탈 코칭, 네. 실제 코치가 네. 어떻게 이걸 선수들을 특히 이제 요 각성 불안 쪽에 선수들 어떻게 코칭을 할 건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건지, 또 구체적으로 코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매번 중요하다 그지? 네. 항상 수업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 그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자, 일단 운동 수행은 세 가지의 구성이 필요하잖아. 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선수가 세 가지. 체력이 좋아야 되고, 네. 또 뭐 기술, 멘탈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운동에 관련된 체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난 상태인데도 만약에 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실력을 다 못 쓴다는 거지. 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뇌를 한번 보자고. 뇌는 좌뇌와 우뇌로 일단 나눌 수 있는데, 좌뇌와 우뇌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도랑, 골이 있어. 이 골이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 뇌량을 사이에 두고 좌뇌와 우뇌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좌뇌와 우뇌는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경 섬유로 수많은 연결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좌뇌가 어떤 활성화돼 가지고 기능을 할 때는 우뇌가 뭐 할까? 도와준다 이 말이야. 거꾸로 우뇌가 활성화될 때는 좌뇌가 도와준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 해서 이 좌뇌와 우뇌를 상보적 관계라 그래요. 상보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는 거야? 돕는다. 그리고 좌뇌가 어떤 뭔가가 변화가 있으면 우뇌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가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 해서 그걸 비국소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연결돼서 서로 상보적 관계로 도우니까 이걸 전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좌뇌는 주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성적 뇌라 그래. 그래서 논리적인 거, 어떤 뭔가를 해석하는 것, 뭔가를 또 추리하는 것,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되냐면 좌뇌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우뇌는 감정의 뇌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특별한 정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감정의 뇌인 바로 우뇌에서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저 특정한 사람이 좋다 싫다는 우뇌 영역에서 대부분 관여가 되는 거고, 경기 중에 이 상황을 불안한 걸로 내가 각성시키는 것도 우뇌에서 주로 맡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좌뇌와 우뇌의 서로 기능이 다른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서로 상보적 관계라고 그랬거든. 상보적 관계. 대회에 나간 선수가 이 대회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는 좌뇌 영역이야. 그럼 좌뇌에서는 이번 대회 이거 내가 편안하게 하면 돼. 평소 내 배운 대로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그리고 또 코치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편하게 해.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좌뇌는 뭐에 도움을 받는다? 우뇌에 도움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우뇌에 훈련 과정이나 또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부터 불안과 긴장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라면 좌뇌의 어떤 이런 기능들이 좌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뭔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를 계속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 뉴런에서 운동 신호가 내려가서 운동 신경이 작동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좌뇌와 우뇌의 두 가지 신호가 함께 합쳐져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어떤 선수는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수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우뇌의 활성화가 다르다. 요걸 이해하면 어떤 선수는 왜 불안한가? 어떤 선수는 이 상황에서 침착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지겠지. 그래서 선수 개인의 체력과 기술적인 부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멘탈적 요인에 의해서 수행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이 멘탈적 요인이 긴장과 불안과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이 많게 된다면 이 똑같은 체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한 선수는 불안과 긴장, 경직,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한 선수는 오히려 그걸 활력 상태로 유지해서 평소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체력과 그 기술을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멘탈적 요인이 잘못된 부정적 정서가 만약에 묻어진다면 이 선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 선수들은 누구나 다 긴장과 불안은 갖고 있지 않을까? 그게 없는 선수가 있을까? 큰 대회에 나가면 누구나 긴장을 하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한 걸 겪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 중요한 건 어떤 선수는 그걸 크게 느끼고 어떤 선수는 적게 느낀다. 그럼 코치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선수는 큰 대회에 나가더라도 평소에 자신의 기저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가지고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 근데 이 선수는 훈련할 때는 별 그런 게 없는데 큰 대회만 나가면 뭔가 지나치게 각성하거나 불안해서 자신의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 못한다면 코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1대1 개인 멘탈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코칭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각성과 긴장이라는 것, 이건 각성이라는 의미는 앞에 우리가 수업을 했거든. 각성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내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이 각성이 뭐 할 때 컨트롤 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때 그 각성이 우리 몸의 긴장과 경직 상태를 만들거나 또는 그것이 부정적 정서인 불안을 야기시킨다. 일반적으로 불안과 각성은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엄밀히는 다른 거지. 불안은 부정적 정서고 각성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니까. 그러면 각성과 긴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이걸 선수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긴장과 각성을 성공의 자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의 자원으로 만들기도 한다. 자, 코치는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개념을 잡고 코치는 그렇다면 선수의 이러한 멘탈 코칭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이야기는 각성과 불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선수의 뭐를 파악해야 될까? 각성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 각성 수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야. 선수들마다 각성 수준이 모두가 다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체 종목 같은 데 보면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 선수들마다 개개인의 각성 수준이 다르다면 그 각성 수준이 어떤 선수는 운동 수행에 적합할 거고 어떤 선수는 과잉되어 있을 거고 어떤 선수는 낮다면 거기에 맞춤 각성 수준을 낮출 수 있거나 높일 수 있는 코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코치는 개개인의 각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선수가 각성 수준이 너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각성 수준이 너무 낮다면 이 선수가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도와줘야지.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뭐야? 준비 운동이 뭐야? 워밍업이라는 게 업이 뭐야? 올린다는 거잖아. 뭐 시킨다는 거야? 각성시킨다는 거지. 워밍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각성시키는 거야. 각성시킨다는 게 아까 뭐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각성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각성 수준이 낮은 이 선수에게 우리가 준비 운동을 통해서 각성을 올리듯이 뭔가 선수의 각성을 높일 수 있는 멘탈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자고. 축구에서 전반전에 열심히 막 뛰어서 힘이 빠져서 후반전에 가면 축 처져 버린단 말이야. 마음은 있는데 잘 못 뛰어. 몸이 안 따라간다. 이럴 때 코치는 뭐 해? 선수를 뭐 해야 될까? 각성을 시켜야지. 못 뛸 때요? 그렇지. 힘이 쑥 빠져가지고 처졌단 말이야. 이때는 후반전에 긴장하는 선수는 없어. 스포츠에서 잘 생각해봐. 어떤 스포츠든 초반에 긴장하지.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지.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끝나고 나서 풀리는 선수들이 있어.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후반전 되면 대부분 이제 몸이 다 풀렸잖아. 그때는 뭐냐면 적절한 각성이 필요하지. 그래서 코치는 뭐 하냐면 막 제스처를 취하거나 액션을 넣거나 어떤 경우는 막 괌을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인상도 쓰고 이래. 심한 경우 욕도 하고 이러지. 카메라 들으면 절대 욕 안 해. 자, 각성 수준이 낮을 때는 이렇게 괌을 지른다든지 또 어떤 게 필요할까? 각성을 높이는 방법. 박수를 치준다든지 막 언어적으로 뭔가 막 몰려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상대 팀이나 이런 걸 의식을 하게 만든다든지 현재 점수 상황을 피드백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준다든지 결과가 내가 좋은 결과가 났을 때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과 결과가 나빴을 때 자기가 받게 될 그런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주게 되면 선수가 어떻게 될까? 각성한단 말이야. 지금 상대 선수는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는데 여러분들 1시간 훈련해가 되겠어요? 이러면 갑자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각성이 낮은 선수들은 각성을 올려줘야 된다. 자, 반대로 각성이 높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누가 몰라. 어떻게 해주냐고. 호흡 훈련. 그렇지. 자, 일단 격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지. 격려를 받게 되면 각성이 좀 낮아진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호흡 훈련, 뭐 이완 훈련 이런 것들 다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각성 상태를 만든 중앙 시야를 어떻게 넓히는 걸 주변 시야를 그러지. 주변 시야를 쓴다든지 뭐 앵커링, 특정 어떤 평소 훈련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나 아니면 뭐 호흡 3번을 한다, 과음을 어떤 함성을 지른다 이런 상태가 함성은 좀 아니겠다. 어떤 상태든 앵커링이나 루틴 이런 기법들을 써서 각성을 낮춰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코치가 낮은 선수는 올려주고 높은 선수는 낮춰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코칭 기법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 낮아서 문제되는 거는 많이 없거든. 낮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뭐냐면 선수들이 분발 안 할 때, 선수들이 노력 안 할 때, 이때는 각성 수준이 낮단 말이야. 그럼 각성 수준이 낮은 선수는 대부분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뭐가 없을까? 기력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그건 현상이고. 왜 각성 수준이 낮을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각성이 제대로 안 되지. 각성이라는 거는 뭐였을까? 준비 상태거든. 그러니까 준비 상태 할 때 각성되고 또 각성을 할 때 준비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건 주위의 폭이 적절하게 맞춰지는 거고
내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인 이런 뭔가 에너지 동원 상태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 불안 수준이, 각성 수준이 높아서 문제니까 낮추는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낮추는 쪽으로. 코치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도 가져야 돼. 전체를. 만약에 선수 개인 종목이라면 개인 종목의 부분은 이 선수의 뭐 성격이라든지 이 선수의 체력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보는 거고 전체를 본다는 건 이 선수의 전체적인 어떤 훈련 과정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체를 다 포괄해서 보는 거. 근데 이제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좁게 보는 건 그 선수에게 초점 맞추는 거, 넓게 보는 거는 팀 전체로 보는 거. 그러면 코치는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뭘 가져야 되느냐면 숲을 볼 수 있으면서 숲 안에 있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전체 숲을 볼 수 있으면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럼 숲을 보면서도 내가 나무를 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선수 개개인의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게 숲과 나무를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훈련 과정이나 경기 과정 또는 상담 과정에서 이 개인 선수가 갖고 있는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맞는 내 코칭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코칭이 들어갔을 때 이 선수는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자기가 훈련을 반복해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 이 각성 수준을 조절을 제대로 못 해준 상태에서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키면 무엇을 학습할 수 있을까? 잘못된 불안을 학습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냥 동기가 부여 안 되는 지루한 그런 학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이러한 특성에 맞는 그 각성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선수가 상태 불안이 높다면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 상태 불안이 높다면. 이거 해볼게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상태 불안이 높다면 네. 상태 불안은 특정한 어떤 상황에 특정한 어떤 시간적 공간적 그 안에서 느끼는 불안이거든. 네. 특성 불안은 뭐였어? 성격적 특성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불안. 그러면 상태 불안은 모든 선수들이 다 갖고 있다. 있는데 특성 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상태 불안의 수준이 달라진다.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는 이 상태 불안을 더 키워버리지. 그렇다면 상태 불안이 높은 선수를 그 각성을 낮춰주기 위한 훈련은 어떤 게 필요할까? 경기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훈련하는. 그러면 기시감이 되지. 네. 기시감이 든다는 것은 익숙하다는 거고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들어온 것은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의식적 개입이나 무의식적 개입이 안 들어가고 자동화시켜버리니까 내가 거기에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 가서 하든 거기에 못 간다면 그와 유사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했을 때 도움되겠지. 또 어떤 게 있지? 상태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거. 훈련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이런 피드백 같은 걸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네. 상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뭐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상태 불안을 낮추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뭐 앵커링이라든지, 네. 또 이번 대회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상태를 만든다면 결국 내가 평소에 훈련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이미 안정감과 편안함, 어떤 자신감을 세팅한다면 상태 불안을 낮출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뭘까? 상태 불안을 낮춘다는 이 개념을
네. 경기장에 가서 상태 불안을 자꾸 낮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효과가 떨어진다. 이미 전쟁은 뭐야?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건 경기장에 가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고, 뭐 해야 돼? 싸움을 하기 전에 내가 이미 이겨놓는 이건 뭐야? 준비 상태가 완벽한 내 실력을 갖춘 후에 경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승리를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나를 안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안 만들어 놓고 한번 붙어 가지고 성적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해지지. 더 각성되지. 그래서 상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가서 내가 그걸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상태 불안을 낮춰서 그 낮춰진 그게 조건 형성돼야 되고 그것이 자동화돼 가지고 일반화된 상태에서 경기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공부해보면 코치가 정말 이런 걸 잘 잡아줘야 된다. 경기는 시합은 선수가 해. 그 선수가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할 수 있게끔 앞에 길을 터주는 것. 유도해주는 그 역할을 코치가 하는 거야. 그 코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오늘은 뭐 메모를 안 하네.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하, 그 비싼 것도 별 볼 일이 없네. 전기가 안 나가니까. 그지? 제가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 비싼 것도 깜짝 놀랐어요. 전기가 안 되니 별 볼 일 없네. 네. 아무리 우수한 선수도 네. 코치의 이 위대한 코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저럴 거 꼭 갖춰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 자, 그럼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에게는 특성 불안. 성격적 특성이거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선수들에게는 결과 지향 목표를 제시해주면 안 되니까 과정 지향 목표를 갖게 만들어주고 운동 과제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또 그러한 특성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평소의 훈련, 뭐 호흡 훈련을 시킨다든지 어떤 이완 훈련을 시킨다든지 자신의 자율신경계가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들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과잉 활성화되는 상태잖아. 그 과잉 활성화되는 상태를 진정을 시키는 걸 평소에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특성 불안이 낮춰진다고. 특성 불안이 낮춰진 상태에서 상태 불안이 낮아질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선수의 높은 각성 상태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진 진짜 실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 근데 이게 이미 어디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한테서 만들어졌는데 언제 만들어진 거야? 훈련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잘못은 아니지. 그 이전에 이미 아까 우리가 자뇌, 운해 설명했잖아. 운해의 그런 불안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 트라우마와 관련된 거, 부정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게 되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는 이 좌뇌에서 보는 거는 관계없는데도 거기 가서 계속 긴장시키거나 몸을 굳게 만들거나 떨리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은 이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안에 그러한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코치는 그런 것조차도 바꿔줄 수 있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가?